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 최근 큰 논란이 되는데요.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근절에 나섰습니다. 하반기에 열릴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어제 바가지 요금 근절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상의 먹거리값 사전 공개와 논란이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 대상 제외 조치 등의 방안을 내놨는데요. 축제 먹거리 가격은 오는 18일부터 축제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문체부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판매 품목의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내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인데요. 하반기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봉화 은하축제, 청송 사과축제, 영주 풍기 인삼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가 오히려 바가지 요금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자정 노력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안동과 의성엔 현재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30도 이상의 낮 기온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은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일부 내륙 지역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을 예정이니까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비혁신 인구 감소 지역도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동시를 비롯한 13개 비혁신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가 발표한 공공기관 인구 감소 지역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또 권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지역 특성과 산업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고요. 안동시의 특화 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 또 평생교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선 지난달 29일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 과열을 이유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지연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안동시에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지방시대 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울진 32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는 한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이틀째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해 주시고요.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도 높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상품 판로 지원에 나섭니다.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3층에 설립한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영상 제작과 송출,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참여업체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이커머스 진입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기획하고 전문 쇼호스트를 섭외해서 유명 쇼핑몰의 방송 송출을 지원하고요. 배송비와 제품 할인 지원 등 300만 원 이내의 프로모션 혜택도 부여합니다.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오픈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주시는 선정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 방송 기획과 교육을 시행하고 10월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높은 28.6도, 습도는 57%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에서 잦은 물놀이로 인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직원 및 학생 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곡, 하천, 바닷가 등에서의 학생 순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학생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 울릉 119 안전센터 소방사를 강사로 초청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과 구조 구급법 시연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학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에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이 나이스가 시행 초기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사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 이다연 정책실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학부모들 가운데는 이 시스템 접한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NEIS는 유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이제 교무 행정 업무를 망라한 교육 정보 시스템인데요. 네. 학생들의 출결 그리고 교직원들의 이제 복무, 출장이나 조퇴 이런 연가, 급식, 보건, 상담을 포함한 일상적 교육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입시와도 연동되어 있어서 그렇죠. 입시를 위한 원서도 시스템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학부모도 대국민 서비스 통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이스는 사실 지금 4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전 나이스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구동되는 형식에서 조금 시간도 걸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웹 기반으로 전환해서 페이지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겠다 하는 취지로 개편이 시작된 것인데요.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2028 입시부터 시작 적용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의 핵심인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생처럼 수업 선택해서 학점을 받고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에 수강 신청도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위탁해서 할 경우에 위탁 기간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들을 뒷받침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또 이제 교육부가 아주 야심차게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술 이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입시에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3천억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21일 개통 이후에 오늘까지 하루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고 수도권에서 일어난 문항정보 불출 등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네. 지금 평가 시기와 맞물려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생긴 거네요, 지금. 사실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네. 예상되어 있던 문제라 예견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 교육부랑 계속 이제 연결을 했었고요. 네. 그 학기 중 불가하다라고 계속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전 3세대 나이스 때 이제 업무 개편하면서도 시스템이 바뀌면서 혼란이 다소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할 때 짧은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학기 중에 개통을 강행하게 되면 이런 혼란들은 생길 수 있고 특히 평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
것은 불가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개통 강행한 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싶고 이것을 이런 예견된 사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방기했다면 이거는 권력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학기 중 말고 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이나 이때 네. 좀 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냈었나 보네요. 네, 그럼요. 냈었어요. 예, 상반기부터 꾸준히. 네. 경북에서 기말고사 일정을 미루거나 시험을 다시 출제한 학교가 있나요? 그 전수조사나 이런 걸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지부에서. 예. 그러나 시험 기간이 빨리 잡힌 몇몇 학교는 6월 21일 개통 이후에 바로 오류가 발생해서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경우가 있었다. 이건 확인이 되었고, 네. 이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선 유출 사례가 없어서 문항정보표 시험 일정을 미루는 등의 지침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장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출제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문제를 출제하고 나이스에 올리고 답안을 넣고 뭐 결제를 득하고 시험지 출력하고 이 과정이 다 이제 순서가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기로 다시 2번 해서 하는 등 이 모든 오류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이 지금 현재 감내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오류들이 6월 21일 개통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해결이 즉각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은 끝났지만. 그러면 이제 결과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3세대에서 이제 과정 중심이니까 학기 중에 입력했던 자료들이 이관이 안 되거나 모조리 삭제되어 있다거나 뒤죽박죽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에 입력하면 될 것을 한글이나 다른 파일에 저장을 따로 작성을 해서 올리고 또 삭제되면 다시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뭐 문항정보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채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 답안 문항정보표는 사실 그 성취 기준 뭐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동을 해야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채점할 수 없는 상황이 이틀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일부 수도권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시험지 답안지가 출력되는 일이 일어나서 시험 네네. 문제를 재출제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다른 학교 시험 답안지가 인쇄될 수가 있나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 구동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일어나는 오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원인이 밝혀졌지만 혼란은 일어났고 이 수습은 이제 뒷감당은 교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이 유감이라고 말하고 끝난 교육부의 해명이 정말 유감입니다. 만약에 교사가 뭐 과실로 인해서 답안지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교사는 굉장히 중징계를 받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자, 특히 고3 담임 교사들께서 9월 네.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입 자료 생성에 지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수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8월까지 기록을 작성해서 완료를 해야 입시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나이스가 생성한 학생부가 암호화돼서 대학에 전달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관이나 이런 전송, 출력 모든 과정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제대로 지원한 대학에 정보가 제대로 갔는지 불안하고 네. 또 회신 과정에서 문항정보표 출력 오류가 일어났듯이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실 현장에 있는 거죠. 네. 대입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건 큰일인데요. 그렇죠. 예.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구나 학기 말이면 뭐 시험이다, 성적 처리다, 행정 업무가 많을 시기인데 이렇게 바쁜 시기에 교육부가 시스템 개통을 강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부 말로는 이곡 입시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앞서 말했던 수시 일정 마무리에 빨리 입시 하려면 때문이다. 6월에 개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기존 나이스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고 충분히 베타 기간을 거쳐서 방학 때 이제 개통을 해도 되는 건데 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의심도 현장 선생님들 하고 계시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부가 이제 얘기를 해명을 해야, 그러니까 밝혀야 되겠죠. 정부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정말 개통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에서는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한결같은 답변을 보면 업무 경감 사용자 중심이라는 걸 표방하는 사실은 나있는데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예전보다 나아진 게 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네. 먼저 직관적이지 않다, 스크롤의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화면 구성이 굉장히 조잡하고요. 그리고 특히 한 화면에 다 담으면 글씨가 작아서 시력 테스트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15인치 노트북 다 제공되었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UI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네. 더불어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오버 및 스크린 리더, 그다음 대체 텍스트 제공되지 않는 것들도 많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인식 기능, 뭐 화성 키보드, 자동 완성 기능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네. 청각장애인 교원들이 이 원격 지원 서비스 잘 안 될 때 받으려면 센터 전화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자료가 지금 이거는 시스템 오류와 관련되는 건데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순서가 조금이라도 잘못돼도 저장 기능이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저장 기능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해야 되는 네. 등 불편함도 있고요. 또 본 지역에서는 어제 유치원 나이스 연수가 있었는데 병설 유치원은 학교 옆에 딸린 이제 한두 학급의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행정 업무랑 유치원 모든 업무가 이제 이 교사의 권한으로 가 있어서 권한을 다시 학교에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 업무 분장에 대한 갈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선생님들 의견이 있으셔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도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재검토의 계획은 있는 건지요? 지금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 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오늘 있는지요? 정교조는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지부가 모여서 교육부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도 현장의 불편함들이 계속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교육부는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차세대 나이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교육부 입장을 지금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불편을 입지 말아야 될 텐데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시스템도 바뀔 텐데 이번과 같은 혼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되고 시행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정작 중요한 이제 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이나 학교 지원 정책은 답보나 후퇴 상태이고 네. 교육 개혁에서 교사를 배제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교사를 교육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많고 이에 따라 선생님들의 분노가 더 커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교육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네. 필요성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교육 활동을 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의 이다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대구 동구 유라체육공원에 대구에서 첫 어르신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놀이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변모한 건데요. 서은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동구 어르신 놀이터는 올해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시설은 물론이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처음 온 사람에게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놀이터를 찾았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와 함께 놀이터를 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오시는 모양이죠? 예, 운동기구 설명드리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팔을 벌리면서 가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유라동에 살고 있는 송정순입니다. 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오지요. 식전에. 요새 더워서 7시쯤 돼가고 한 바퀴 그냥 쭉쭉 돌고 자전거도 타고 할게. 다리를 두 다리 다 수술을 해가지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없으니까 팔에 힘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뭐 잘못하면 자세도 바르게 해주고 그게 좋지요. 예, 동구에 사는 손재일입니다. 맞춰줘요. 아침으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전에 더우니까 그래. 보통 6시 되면 시원할 때 하고 밥 한술 해먹고 그래 나오거든요. 집에 그냥 노니 내 혼자거든 또. 안 식구도 없고 애들은 막 본거 시켜 보냈고 여기 나와서 친구들도 또 만나고 또 여기 또 공원이니까 그래. 공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죠. 금호강도 끼고 있고 여기 구경도 하고 그러면 늙은 사람이 젊어지잖아요. 좋아요. 운동기구 사용 방법도 알려주나 봐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 3분이 상주하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신다고 합니다.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구 시니어 클럽 어르신 놀이터에 근무하는 박시병이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가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일거리도 필요하고 이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뭐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사용법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또 시연도 해드리고 운동뿐만이 아니고 서로 이제 어르신들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이런 장소로 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이제 담소 뭐 주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낙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게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보필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 그 안전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놀이터 근무하는 백경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늘막을 좀 쳐주면은 어르신들이 운동하기가 좋지 않나. 좋은 점 많죠. 어르신들 와서 운동하면 참 좋아해요. 그런 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보고는 이거 좋다 이러면서 그러신 분이 많아요. 저희도 뭐 시니어인데 같이 이제 어울려갖고 사람도 사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러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안전사고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8cm 이상의 탄력 소재를 깔아서 낙상 사고에 대비했는데요.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동구청 가족지원과에 근무하는 어르신 정책팀장 진현철입니다. 이 어르신 놀이터는 대구 최초의 어르신들의 야외 놀이 공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손목 강화기, 스트레칭기 등 15개의 놀이기구를 소근육부터 대근육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식으로 배치했습니다. 바닥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탄력 소재를 활용하고 비가림 시설, 의자, 파고라 등 편의 시설도 구성했습니다. 2023년 동구 노인 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독거 노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께 야외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많은 안심지역 유라체육공원 안에 어르신 놀이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이제 여름에 이른 아침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셨던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어르신 놀이터 개장을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남구에도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네, 이런 곳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대구 곳곳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서 그간의 말을 좀 짚어보려는데요. 말을요? 네, 이 SNS 정치로 유명한 만큼 지난 1년간 쓴 페이스북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 내용도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지난 1년간 총 392건의 게시물을 썼습니다. 네. 이 하루 한 개꼴이죠. SNS에 쓴 글을 엮어서 책도 나왔죠?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벌써 SNS에 쓴 글로만 엮은 책을 3권 펴냈습니다. 3권이나. 네, 유튜브 채널도 이 어느 정치인보다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이 홍 시장은 2018년 SNS에 쓴 글을 엮어서 2번째로 펴낸 책의 서문을 통해서 이 SNS의 열심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을 일기처럼 매일 쓰는 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제도권 언론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로 반 트럼프 진영의 모든 언론을 상대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매일같이 일기처럼 쓰는 페이스북은 내 인생의 기록이자 내 생각을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직접 설명한 것처럼 이 편향된 언론에 대응해서 직접 시민과 소통하고 인생의 기록이자 실록으로서 후대에 남기고자 함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1년치 기록을 분석해봤습니다. 네. 분석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 사용 시간입니다. 이 사용 시간을 왜 보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7일 KBS 라디오 최강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홍 시장이 직접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건 1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자 김기현 대표가 지방 행정에 전념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10분 걸린다. 네. 예. 근데 실제 SNS의 작성 패턴을 보니까요. 1년치 게시물 392건 중 최근치인 30%를 분석한 결과 작성된 건 중 94건이 1회 이상 수정이 됐고 건당 평균 3.7회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정을 포함해 작성이 완료되는 데는 평균 197분이 소요됐고요. 수정이 잦을수록 작성 완료까지 드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나요? 패턴을 네. 알 수가 있군요. 네네. 그럼 가장 많이 수정된 게시물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달 14일에 험지 출마 문제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판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도 역시 홍 시장의 SNS입니다. 네. 이 전날 홍 시장은 SNS를 통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에 출마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하 의원은 같은 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서 홍 시장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홍 시장님이 대응을 하는데요. 장문으로 자신의 정치 역경을 설명하고 하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 첫 작성 후 13회에 걸쳐서 수정이 이루어졌고요. 이 마지막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 24분 동안 게시글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완료까지? 네, 맞습니다. 8시간이 넘었군요. 네, 이 대구시가 공개하고 있는 홍 시장 일정표를 보면 이날 홍 시장은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요. 이 내용이 늘면서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나 나는 지도부에 충고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 요즘은 시간이 많아 거지 같은 논평도 받아준다. 같은 표현 등을 덧붙이면서 비판의 디테일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인이 자기 생각을 SNS에 올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대구시정과는 사실이 관계가 없는 그런 게시물을 업무 시간에 올리는 건 또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 실제 게시물의 내용적 측면을 보면 홍준표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정보다는 정치 현안에 더 관심을 보인 걸로 분석이 되고요. 특히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훈수를 두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크게 시정, 현안, 정책,
그리고 신변잡기 등 4개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대구시정은 전체의 37.2%에 그쳤고 이 정치 현안이 46.2%로 절반에 육박을 했습니다. 시정은 뭐 대구시와 관련된 일일 것이고 현안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뭐 정치 일반의 내용과 이 국민의힘 당내 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정치 일반이 50% 정도로 절반 이상이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나 전당대회 등 당내 사안을 다룬 게 48.6%로 절반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4월까지는 반대로 당내 문제를 다룬 게 54.1%를 차지해서 지난 1년간 상임고문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자주 일었습니다. 특히 당내 문제 중에서도 가장 열을 올린 건 전당대회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일부 당대표 후보군을 비난하는 걸 시작으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월까지 총 28건 관련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당내 문제로 남긴 전체 게시물 중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SNS나 라디오 등을 넘나들면서 설전을 벌인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렇죠. 그때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수도권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시즌엔 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수양버들이라고 비난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천아용인으로 그룹화된 당내 소신파를 향해서도 버릇없는 철부지라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치 관여는 그만하고 시정에 집중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따라서 1월 11일에 SNS를 통해서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설화에 휩싸였고 홍 시장은 3월에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 문제로 당 지도부와 반목하면서 지난 4월 상임고문 해촉 사태가 초래가 됐죠. 이후 5월부터는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을 상대로 한 비판도 SNS를 통해 이루어졌었죠. 네, 앞서 홍준표 시장이 언론의 편향성을 SNS의 열성인 근거로 내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언론을 비판하거나 직접 관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전체 게시글 중에 9% 정도가 언론 보도를 직접 반박 또는 논평하거나 이 시장에 대한 논평, KBS 수신료 문제와 같은 언론 현안 문제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주로 문제를 삼은 건가요? 네, 연합뉴스, 영남일보, 노컷뉴스, 한국경제, 대구 MBC 등 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콕 집어서 보도를 문제를 삼거나 네. 이 싸움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에 연합뉴스가 갓 취임한 홍 시장이 대구 시청의 식당에서 칸막이를 두고 식사하는 걸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이라 보도를 하자 네. 참 못된 기사라고 언급을 하면서 연합뉴스 구독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영남일보가 취수원 다변화 정책 변경 시도 혹은 채무 감축 정책을 비판적으로 짚자 어이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9월에는 경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노컷뉴스 그리고 TK 신공항에 대한 한국경제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또 11월에는 대통령이 MBC 취재진의 전용진 탑승 거부를 옹호하면서 네. 취재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또 올해 들어서도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 첫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두고 일부 좌파 매체의 비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또 5월 1일에는 대구 MBC 취재 거부를 SNS를 통해서 거론을 했는데요. 또 지난달에도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을 비판하면서 한겨레 등 좌파 매체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례적으로 대구 경찰청장 편을 들면서 공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당일 여러 개의 게시글을 남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난달 23일인데요. 대구 경찰청이 아침에 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무렵 마쳤습니다. 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경찰이 답을 하진 않았고요. 네. 대신에 상황을 홍준표 시장의 SNS를 통해서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게시글을 7건 남겼는데요. 이 작성 후 삭제한 한 건을 포함하면 8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조치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남긴 걸 제외하면은 모두 압수수색에 나선 대구 경찰을 비난하는 게시글인데요. 오전 9시 2분에 시작해서 거의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날 오전 9시 2분부터 저녁 8시 29분까지 홍 시장은 총 36번 페이스북에 접속을 했고요. 이거는 약 20분의 1회 꼴입니다. 시정이나 정치 현안이 아닌 글도 혹시 있었나요? 네, 신변 잡기적 소재나 국가 차원의 정책 어젠다를 제안하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 10%가량은 신변 잡기적 내용이었는데요. 뭐 여름 휴가 소식, 손자 자랑, 가족과 함께한 골프 라운딩 소식, 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종영소감 등 다양합니다. 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6% 정도에 그치지만 핵무장론, 노조 대응, 주택연금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특히 북핵 문제에 대응한 핵무장론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하게 주장을 하면서 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SNS 정치, 김보인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네, 이 지난 1년의 게시물 양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기자들 입장에서도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분석할 가치가 있죠. 네. 이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 뭐 추진력이 있고 효율을 따지는 업무 스타일의 강점이 이 SNS에도 드러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반면 소통 부족과 일방 독주 같은 이 홍 시장의 약점도 페북 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대구시청의 담당자 혹은 사안의 책임자들과 소통을 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의 생각, 추진하려는 계획을 SNS에 오픈을 해버리니까요. 네. 이 시정이 시장의 말을 뒤따라가느라 바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 1년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홍 시장은 바라는 자유롭지만 오히려 시민들 목소리는 막고 있는 게 아닌가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금지 조처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퀴어 축제에선 이례적으로 도로 점용을 막기도 했죠. 이 개인 PR 시대고 또 누구나 SNS를 활용해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네. 이런 SNS 정치를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구시장으로 계신 동안에는 중앙정치보다 대구시정 중심의 고민과 의견을 SNS에 담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 42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역사는 뭘까요? 지금부터 53년 전에 내일 7월 7일 19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습니다. 그 전에 서울서 대전까지 하고 또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개통돼 있었는데 네. 마지막 부분을 개통을 함으로써 100% 개통이 되었죠. 내일이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53주년이 되는 그렇죠. 날이네요. 예. 길에 서려 있는 역사 이야기를 오늘 되짚어볼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당시만 해도 일본 우리보다가 세계적으로 매우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일본도 1963년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건설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대표하는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는 중요 사건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거론이 되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크네요.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마지막 완전 개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 사람들이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네. 특별히 큰 감회를 당시에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고속도로를 개통하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토 중심부를 관통하는 이 대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자연히 지구촌의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국제개발부흥은행에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차관을 요청을 했는데 이 국제개발부흥은행이 뭐 개발도상국이 무슨 고속도로를 넣느냐며 네. 차관을 거절했어요. 처음에는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 건설 필요성을 조사를 했는데 한미합동조사위원회라고 해서 했는데 역시 경부고속도로가 필요 없다. 자동차도 몇 대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이렇게 하면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기차도 다니고 일반 도로도 포장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건설은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측에서는 크게 반대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논리를 엎고 야당과 언론이 매우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말고 서울과 강릉, 네. 포항과 목포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박정희 정권 자체가 네.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과 강릉 사이, 포항과 목포 사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먼저요?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게 또 빌미가 되기도 했죠. 처음부터 경부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그렇죠. 바꾼 거네요.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이 당시에는 고속도로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고속도로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논문이 한 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이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이분을 장관을 시켰는데 이분이 경부고속도로를 놔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이 예. 전문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잘 된 거죠. 예.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좀 못 쓰갈 정도가 됐죠. 그렇군요.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반대 속에 이제 고속도로가 건설이 이제 강행됐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이제 선거 논리도 있고 해서 좀 졸속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로를 보수하는데 건설비보다 돈이 4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시기상조였다. 자동차도 이용을 하지 않고 공사 기술이 없으니까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또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옳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꼭 100% 옳고 어느 쪽이 꼭 100%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길을 찾아내는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달하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이제 10월 유신을 거쳐 독재로 가잖아요. 그런 약간의 기질이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에도 일단 건설을 하고 네. 밀어붙이자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야당과 언론은 그런 기미를 느끼고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도 좀 그 졸속공사보다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고속공사비가.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컸던 것은 프랑스에서 에펠탑 두고도 그렇게 찬반이 많이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현주면은 충분히 발전적인 토론 과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펠탑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건데 에펠탑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세계적인 프랑스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반대했죠. 형편없는 것을 이 아름다운 도시에 짓다니 이렇게 해서 네. 반대를 하고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세계적인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인정됐잖아요. 도시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보면은 역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에펠탑 그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 또한 에펠탑이 자신보다 훨씬 유명하다면서 질투를 또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에펠탑을 질투한다. 에펠탑이 나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에펠탑 하나만 설계한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도 좀 설계를 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의 왜 자유의 여신상.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구스타프 에펠처럼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이 만든 성과물이 더 유명한 사람이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신라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지역의 신라 8대 임금 아달라 왕인데 네. 이분이 서기 156년과 158년에 계림령과 중령을 개통을 했어요. 대단한 역사적 업적이죠. 이걸 개통했다는 것은 신라가 충청도 일대를 세력권에 넣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역을 하거나 전쟁을 하는데 신라에 크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아달라 왕 이름을 별로 기억 못 하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구스타프 에펠은 탑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에펠탑 해버렸으니까 됐는데 아달라 왕도 이 고개를 자기 이름을 붙였으면 됐겠지만은 아무튼
이 유명하고 좋은 일 한 분들을 도로나 건물 이름에 붙이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네.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실행이 안 돼서 그때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대구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구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저 금호강 있잖아요. 금호강이 조선시대 후기 철종 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옷 벗고 옷을 입고 건너가고 했는데 당시에 대구 판관으로 계시던 서유교란 분이 자기 돈으로 최초의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분의 성함 끝자가 교자고 하니까 네. 제2팔달교 건설할 때 제2팔달교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서유교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괜찮은데요? 되지는 못했었죠. 그래 됐으면 서유교라는 이름을 시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억하겠죠. 그럼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역사 교육도 되고 또 인성 교육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길에설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되짚어 봤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혹시 대구 길이 있으신가요? 예, 재밌는 길이 있는데 옛날에 낙동강에서 금호강으로 배를 타고 와서 동화천까지 와서 거기서 내려서 말을 타고 연경서원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낭만적입니까? 요즘 또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등하교 길을 아름답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대구에서 역사적으로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옛길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길은 이제 영남대로 일부인데 옛날에 임진왜란 때 1592년 4월 22일에 일본군들이 팔조령을 내면서 파동을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약정골목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영남대로가 가장 깨끗하게 잘 남아있는 이 길을 잘 가다듬어서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 위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이 좀 들지 않을까요? 별로 안 들죠. 시골길 그냥 다 있으니까. 이 잘 복원해서 또 전국 명소로 바꾸면 대구를 알리고 또 이 길의 역사적인 의미도 짚어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완전 개통 53주년을 앞두고 1970년 당시 상황과 우리 지역의 관련 유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은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803 국립공원 승격기념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의 주제는 팔공산에 남겨진 태조 왕건으로 태조 왕건과 관련된 팔공산 일대의 지명 유래를 톱파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박물관은 상설 전시실 연결유리 통로를 멈춤 바라보기 전시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해당 공간에서는 팔공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팔공산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대구 시립예술단의 대표 기획공연 DAC 플러스 스테이지 찾아가는 오는 공연이 하반기 관람단체를 모집합니다. 찾아가는 오는 공연은 공연장을 찾기 힘든 대구 시민을 위해 예술가가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공연으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과도 함께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연은 8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하고요. 신청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는 7월 12일 저녁 포항 포은중앙도서관 1층 어울마루에서는 2023 렉처 콘서트 수요 시음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를 주제로 양광모 시인을 초청해 진행하며 시인의 신앙송과 함께 레마 앙상블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북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 속도가 평소보다 2~3배 빠른데요. 호흡기에 곰팡이균이 들어가면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에어컨 필터 청소 꼭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화장실 내부도 환풍기를 가동하고 스키지 등을 이용해 최대한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번 30분 이상 집안 창문이나 모든 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하는 것도 곰팡이와 세균 번식 억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사흘간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는 호텔 아트페어인 대구가 열립니다. 호텔 아트페어는 호텔의 모든 공간을 전시장으로 삼아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디아프 프리뷰 행사로 진행됩니다. 대구 화랑협회 회원 중 35개 화랑에서 작품 약 500여 점을 전시하며 올해는 대구 화랑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행사 출품작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 사전 예약을 하면 우리 지역 남춘모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들어간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미술 작품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보다 3~4도가량 높겠는데요.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